어, 사실 저는 오늘 자료 준비를 하면서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거 그냥 정리한 거라서 저는 어렵진 않았고, 대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또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과연 이게 될까? 예. 아니, 왜냐면 못하는 건 아닌데, 야,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사실 정책 설계할 때 그 시도 부서 다 불러다가 팀장급 이상 다 불러다가 제가 거의 엄청 고문을 시켰거든요.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일단은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 노력하신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의 공약 중에 환경 공약이 이렇게 대거 자연환경 공약이 들어간 건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뭐 시장님이 사실 디테일한 건 잘 모르시긴 한데, 근데 기본적인 방향은 다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포장해서 앞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실제 실현 가능성 여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넣어놨는데 인수위 보고서에 이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미리 좀 말씀드릴게,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약간 아주 디테일하게 넣었는데 좀 뭐랄까요, 워딩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잘 안 보인다는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6월 30일 날 우리 내용을 다 담은 보고서를 촘촘하게 짜서 인수위에 제출을 했고, 인수위 내부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는데 사실 전 보름 동안 오늘도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관철을 시켰고 최대한 집어넣었죠. 집어넣었지만 뭘 지각하신 분들이 내부적으로 있더라. 그러니까 뭘 이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떠나서, 그러니까 시민의 삶의 질과 삶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설득을 넘어 대판 싸우면서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 다행히 우군이 많은 관계로 그동안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은 것 같아요. 환경 쪽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물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앞서 이제 두 분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굳이 크게 더 얘기할 건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시대라는 것,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자연환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정책을 설계하면서 재미있게 봤던 건 아까 우리 전순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전남대에 오셨는데 갯벌 연구를 하기 힘들었던 상황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주는 바다가 생겼고 전남은 메트로폴리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변화였더라고요. 이게 정책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정책을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도시 안에서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생태적인 자산을 어떻게, 자연 생태를 더 보존하고 또 지속 가능한 이용, 그러니까 생태계의 수용성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여기 있는 뭐 광주청 환경과 하천보건이나 도시농원, 생활권 녹지 뭐 이런 단어들은 사실 이제 보고서 안에 다 포함을 시켰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광역단위 하나에서 다 다룰 수 있다. 사실 포장하기 나름인데 밖에서는 전남, 광주, 뭐 시군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정책을 설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인 거죠. 이제 그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안들의 몇 가지를 이제 도심에 집중해서 보고 또 바깥에 집중해서 봤을 때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시장님이 공약 20조 정부 예산 받는 거에 대해서 확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80%는 산업이다. 산업에 투자하겠다. 10%는 인재 양성하겠다. 그리고 10%가 뭐였냐면 안전에 투자하겠다는데, 사실 그 안전이 뭐냐면 재난이에요. 기후재난이었어요. 하천의 그러니까 하천의 홍수와 그 침수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보고 재산권 침해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강구하겠다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넣어서 다 넣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사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물순환 회복 프로젝트였거든요.
그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승수 교수님 제안하신 것처럼 이제 갯벌 습지, 갯벌 네트워크라 제가 표를 썼는데 갯벌을 어떻게 하나로 다 연결을 시켜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섬진강, 영산강의 습지를 전체를 다 국가습지 보호구로 어떻게 지정할까?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솔직히 이론적으로 안 될 건 없다. 그들 입장도.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주민들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보관을 우리가 마련해야지 이거는 갈 수 있다 이고요. 이걸 또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어차피 국가습지 보호구를 예를 들어 지정을 하면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유지나 아니면 여러 시설물이나 유지관리 관련 예산을 국가가 다 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어차피 국가가 뭐 영산강 이용 환경청이 다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통합특별시에 시민들이 나서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설계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권 정원하고 도시숲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연결도 말씀하셨는데 15분 안에 녹지대 그러니까 공원 녹지가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또 광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군 단위의 도심 지역은 다 가로수도 없어요. 상태가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래서 저희 그 분과위원장님이 이용훈 교수님이었는데 이용훈 교수님 제안하신 게 숲속의 도시였어요. 그게. 이게 처음에는 나무를 무조건 심읍시다였다가 그거를 관철시키는 시민들이 이해시킬 수 있는 용어로 가자면 숲속의 도시로 가자. 그냥 도시에 나무를 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숲속의 도시를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갔고요. 그래서 제안한 게 이제 1만 개 정원 프로젝트 얘기를 했던 건 뭐 1만 개를 만듭시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 녹지대를 확보하자, 공원 녹지를 확보하자라는 게 사실 도시공간위원회의 메인 키워드가 녹색 특별시였는데 사실 그것도 생태 특별시로 하려다가 시민들이 생태라는 단어를 좀 어려워해서 녹색은 쉽게 이해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왔던 거였거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세부 사업 단위로 6가지씩 있고 막 하는 것들은 실제 사업 내용이 다 집어넣은 겁니다. 물론 한 줄씩 다 들어가 있고요. 예산도 다 마련했는데 예산 때문에도 많이 싸웠어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복귀하천 보건부터 앞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하는데 하천을 하나로 연결해서 연결하는 관리 체계를 똑바로 다시 만들자. 그리고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보호구역 지정을 해보자. 그리고 대신 이게 이제 보시면 보행이나 자전거 생태 탐방축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도심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친수 공간으로서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광주는 지금 뭐 그 공항이 있는 쪽 다리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위쪽까지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밑으로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 위쪽까지는 어렵지만 그 밑으로는 다 보호구역 지정이 다 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조사를 쭉 해봤더니 광주 군공항 부지가 있는 영산강부터 목포 하구원까지는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 그냥 일반 습지대기 때문에 그냥 습지보호구역 지정에다 아무 문제가 없겠고 또 하나는 수질 측정도 해봤더니 광주를 지나가면 영산강 급수가 2급수에서 4급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주를 지나가면서 습지대를 통과하면서 3급수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주변에 피점 오염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어 있긴 한데 여하튼 그 정도로 습지대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더 우리가 할 필요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정책들 펴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전승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로 어떻게 다 연결을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그림은 일단 그려놨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정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건 정책적 결정 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보호구역 지정하면 재산상의 피해나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를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황룡강에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할 때도 많은 설득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단계별로 나가면 나중에 지정에 아무 문제 없겠다. 그걸 계속해서 그러려면 이제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게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공무원들과 거버넌스 기구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저희가 그 여기 조그맣게 5번으로 해서 국제기구, 국제영세, 섬생태협력 네트워크 연계 막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그냥 보호구역 지정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자연환경 그래 좋은 거야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프라이드로 작용하려면 국제적인 행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사실 이클레이의 세계 회장이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했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자 그럼 우리도 그럼 뭔가를 해보거나 요즘 유엔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 만들어 버릴까? 뭐 이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그 지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긴 한데 그 신안군에는 정원수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 다른 사례긴 한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보통 조경업자들이 조경수를 만들어서 그 지자체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안군은 그 돈이 아까워서 주민들이 그걸 재배를 하면 그걸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연소득원이 뭐 1,000만 원대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거 나무 관리하고 그걸 납품하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 예시인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호구역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일종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 필요하고요. 주민 참여 관리 체계는 이게 이제 왜 필요하게 되냐면 사실 이제 오늘 자연환경 얘기만 주로 하긴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공원 녹지의 관리 체계가 엄청나게 큰 숙제로 떨어졌는데 현재 공원 녹지의 담당 공무원들만으로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에서 계속 요구했던 건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예를 들면 시민들이 뭐 예를 들어 마을 정원사 관련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공원 녹지를 관리하는 운영 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일단 행정은 자기 조직 키우기만 관심이 있어서 그건 뒷전에 미뤄놓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설득해야 되고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기회 있으시면 저는 이제 마을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일종의 공원 녹지 관리 체계의 새로운 좀 모델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당연히 이제 보호구역 지정되면 생태관광이라든지 또 환경교육 연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환경관 우리 사례도 보셨다시피 이건 사실 국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시비 매칭 조금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로 좀 사먹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거버넌스 문제인데 전남도를 제가 그 업무 보고를 받으면 느낀 건데 전남도가 거버넌스를 모르시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광주는 시끄럽게 하는 환경단체라도 있는데 전남도는 그게 없던데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도에서 결정하면 그냥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 컨트롤 타워 역할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 보호구역 지정하거나 이런 거면 시군에서 알아서 했지 도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상황이었고 잘못하면 통합특별시가 그 위치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의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겠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잠시만. 예. 왜 이렇게 느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심권에서의 생물다양성 정책에서 이 사실 저희가 트리맵도 만들어보고 했잖아요.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로수를 저희가 트리 캐노피라는 표현 요즘 쓰긴 하는데 이게 이제 건축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공원 녹지를 양쪽으로 밀는 것도 중요한데 점적으로도 그 도심 공간에 곳곳에 나무가 멋지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건축 파트의 숙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구현해내라고 했더니 지금 뭐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에서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 이제 그만하자 해서 이제 환경 전문가들이 대거 제안한 것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제 구현될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도 일단 공약은 들어갔고. 공약이 사실을 인수위 보고서로 채택됐다 해도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기획실에서 공약 관리팀이 있고 시도에서 협의해 그러니까 통합특별시 내부에서 협의해 기획실 내부에서 다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다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행정만 그리고 이제 조사 부분인데 도시생태 현황도를 처음부터 다 만들려는 의견이 있다가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제 순천대 박석공 교수님이나 다들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수준으로 가면 또 솔직히 말하면 난리가 나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체계나 가이드나 그런 것들을 거버넌스로 한번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만들자. 확실하게 만들자. 관리 체계까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조사하고 기준 세우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복원해서 시민 체감으로 쭉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이제 그림까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물 다양성이 그러니까 녹색 도시의 그냥 장식처럼 되지 않고 운영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시장님은 이것에 관한 굉장히 뭐랄까요 추상적인 생각은 갖고 계세요. 실체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채널을 만드는데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제안하시면 다 하신다고 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정치인이니까 하신다 하고요. 실제로는 가다 보면 또 이것도 내가 제안 형태가 좀 비틀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잘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원래 발조절이 없는 건데 급하게 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던 내용인데 저는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안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패싱하고 막 가는 패싱은 아닌데 솔직히 제가 계속 환경 쪽 얘기만 하니까 이제 안 물어보더라고요 점점. 그러다가 이제 알아서 저렇게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이미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시장님도 저렇게 가고 있고 정치적인 결단인데 여기서 못하게 하는 사실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수단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그러면 이왕에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면 중간에 여러 사실은 법적인 여러 수단들이나 뭐 방법론에서 사실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첩첩산중이긴 해요. 그게 목표대로 하면 올해 뭐 삽두고 막 쭉 나가는 건데 그건 거의 쉽지 않을 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진짜. 왜냐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해제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리고 또 통합특별시가 지금 조직 개편도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라서 누가 이걸 해야 될지도 명확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은 바쁘시고 조직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뭔가 좀 그림을 그 전에 우리 시민사회 입장에서라도 그림을 보여주고 방법을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보통 아까 그 김영선 박사님 보여준 그 화성의 반도체 산단처럼 사실 광주 KTX 이건 다른 환경을 떠나서 KTX 열어가지고 내려서 송정동을 바라봤더니 저기 멀때같이 네모 박스가 하나 딱 보인다. 이게 광주의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게 우기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뭔가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이게 대만 TSMC 공장이거든요. 반도체 공장이에요. 팹 공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쪽 여기 보면 이거는 사실 생산연구단지거든요. 이게 생산연구단지 이쪽인데 연구단지 그 오피스를 전면에 배치해가지고 사실 이걸 좀 가려준 거죠. 근데 이것 자체도 디자인을 좀 한 거고 그리고 숲속에 공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분들이 못한다면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갈 필요는 있겠다. 원래 입지가 이곳은 아닌데 사실 아까 이제 도면 잠깐 뭐 대세계 보시면 지금 그 제가 100만 평 광주숲을 얘기할 때 거의 150만 평 정도를 광주숲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전에 제안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건 그쪽 지역이 다 침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도 오늘도 비가 심하게 오면 영상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한 땅을 기업인들이 와서 결정한 지금 과정들을 보니까 그런 거라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과연 거기를 오케이 할까? 아무리 토목 기술로 이걸 막아낼 수 있다고 해도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다른 지역 때문에 좀 이야기가 웃긴 얘기인데 다른 지역 때문에 그 광주에 또 비슷한 지역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의료 특화산단 지역인데 거기 12만 평인데 거기는 침수 영산강 바로 옆에하고 침수가 되는데 보통 1.5m에서 많게는 3m 이상 침수가 돼요. 12만 평 전체가 다. 근데 거기에다가 의료 특화산단 만든다고 해서 제가 부지 조성비 뽑아보려 했더니 제가 그냥 덤프트럭으로 그냥 해갖고 3m에서 4m 성토해가지고 올리는 걸 계산했더니 3천억 원 이상 들더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100만 평을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뭐 1에서 1.5m만 올려도 얼마일까요? 예. 그죠?
거의 지금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부지 조성하는데 안전하게 하면 1조 원 들어버리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그만한 흙을 또 어디서 갖고 와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재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해서 또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대안은 당연히 제시해야죠. 왜냐하면 소부장 단지가 저기 뭐 화성이나 저기 용인도 보면은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떨어져 있습니다. 5km, 10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들은 물류차기 때문에 가까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소부장 단지가 위험한 땅에 넣는 것보다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산구에 보면은 금호타이어 공장 바로 넘에 소촌산단도 있고 농공산단 다 비어 있거든요. 지금 다 지금 노후산단이라서 리모델링, 그게 광산구의 숙제이기도 해요. 광주의 숙제고. 그렇다면 그런 공간들이나 첨단 삼지구나 이후에 개발될 그 바깥 지역의 담양이나 장성까지도 연계해서 같이 가져간다면 반도체 클러스터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 다들 고민하고 걱정하셔서 그런 대안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